발사체 발사 당시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이 CNN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포착된 연기꼬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강구회의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면서도 최종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철을 넘어 6월 말까지 더 오래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기름값이 다시 오릅니다. 내일 0시부터 8% 유가 인상분만큼발을 올릴 예정입니다. 6개월간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폭이 내일부터 줄어들기 때문인데 오늘 주유소 곳곳이 붐볐습니다. 민간 자격증이 3만 3천여 개에 달하지만 엉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과목당 강의 시간은 3-4시간씩, 시험 시간은 3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려서 총 이틀 만에 이 자격증 3개를 모두 땄습니다. 취업에 도움된다고 홍보하지만 상당수 업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실태, 소비자 탐사대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러시아 여객기에 화재가 나 탑승자 41명이 숨졌습니다. 이륙 직후 낙뢰를 맞고 회항한 뒤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로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는데 성공한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그다지 위협적인 도발은 아니었다며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CNN 방송이 그제 북한이 발사체를 쏜 당시의 위성 사진을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가 남긴 연기 꼬리를 보고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궤적이었다고 분석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릴 당시를 포착한 위성 사진입니다. 발사 지점에 연기가 자욱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을 거쳐 동해로 똑바로 날아간 연기꼬리, 이른바 비행운이 보입니다. 미국 CNN은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에서 입수한 이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연구소장은 발사 위치와 두껍고 자욱한 비행연기, 로켓 발사 흔적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탄도미사일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수직 상승해서 방향 전환하면서 생기는 비행운인데 전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때 생기는 비행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리병철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과 함께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물로 미사일 발사 때마다 현장을 지켰지만 지난 20개월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병철이 자리에 있었다는 자체로 미사일 발사 시험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판이 완전히 깨지는 건 트럼프 행정부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겠죠. 물론 북한도 미국의 이런 약점을 간파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발사체 종류도 애매모호하게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종류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쏜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니라고 밝히고 나선 점 역시 이런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거겠죠. 이어서 김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5일 국내 주요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북한이 감행한 발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y landed in the water east of North Korea and didn't presen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to South Korea or Japan. 폼페이오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중장거리 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만큼 북한이 모라토리움, 즉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논란의 여지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We want to get back at the table. We want to continue to have these conversations.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고 험한 길일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고
유엔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대북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직접적인 비난은 삼가면서도 대화와 제재 양쪽 가능성을 열어둔 채 북한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들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의 반응을 냈습니다. 최근의 엄중한 정세는 남조선의 온당치 못한 태도 때문이라며 그제 발사체 도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외세와의 공조는 파국만 불러올 것이다. 모든 것을 북남 관계에 복종시켜라. 한미 관계에 틈새를 벌이려는 전형적인 이간 전술입니다. 백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전쟁 위험이 짙어지는 파국으로 가는 근본 원인은 외세 비위를 맞추는 남조선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도 미국의 방해 책동에 맹종맹동하고 있다면서 중재자 역할은 처지를 난처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북남 관계에 복종시키라고도 했습니다.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북한 편을 들라고 하는 노골적 위협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즉시 반격 가할 훈련은 가슴 후련하게 끝났다고 썼지만 영문판에서는 반격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또 이제 일종의 단초랄까 그런 걸로 대미 메시지 수위를 그 자극도를 굉장히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는 오늘도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사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 정부의 발표부터가 오락가락해서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강동 기자, 일단 CNN의 보도를 보면요,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미사일은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탄도미사일은 일단 이 발사 각도가 90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높게 쏘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수평을 날아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 순항미사일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에 이스칸데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현존하는 최고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불리우는데요. 물론 핵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자, 북한이 어제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이 러시아산 미사일과 발사 차량 그리고 날개 모습까지 이스칸데르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거의 뭐 똑같은 미사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진 보면. 예.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신형 무기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처음 공개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지난해 2월이었죠. 이 북한이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등장했던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처음 등장한 무기여서 관심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이번에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을 보면 지난해 열병식 때 공개된 탄도미사일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무기 전문가들은 지난해 공개된 탄도미사일보다 한 단계 개량된 것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제재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직후에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었죠. 그랬었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과 2017년에도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재차 채택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를 어기면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발사체라고 했고 또 북한도 전술 유도무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사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로켓, 미사일, 항공기 이 전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죠. 정부가 미사일로 단정할 경우에 이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구성될 것을 우려해서 두루뭉술하게 처음에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 역시 미사일이 보통 유도 기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술 유도무기라는 표현은 미사일의 점잖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미사일은 분명해 보이는데 북한이 이걸로 적당히 협박도 하고 또 미국 행정부의 입장도 배려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거죠.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난처하긴 하겠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한 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공개 반발한 뒤에서 내일 어떤 발언이 나올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조국 민정수석은 SNS를 통해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검찰이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22개월 전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꼽았던 현 정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선임 배경으로 인식 공유를 꼽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문 총장은 견제장치가 빠진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 반발하며 청와대와의 갈등도 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 대검찰청 간부회의 개최 등 검찰의 반발이 심상찮게 전개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 수석은 SNS를 통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며 사실상 검찰의 자제를 요청한 겁니다. 학계 비판도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며 반대 성명을 추진 중입니다. 결국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 보완에 따라 이 검찰 반발의 조기 수습이냐 제2의 검란이냐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 입문 100여일 만에 거리에 투사가 다 됐습니다. 미스터 법질서로 불리던 거름한 표정의 황교안 대표는 온데간데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 야당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데 그 속내는 무엇일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함성을 뚫고 등장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성대가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살 얘기하려고 해요. 살살 얘기한다더니 제가 이 정부 거짓말 정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우리 외치러 싸우러 갑시다 여러분. 끝내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이 좌파 독재 이 악점을 끝내고. 이날 집회 전 황 대표가 이틀 동안 치른 전국 장외 집회는 7곳. 대여 투쟁의 야전 사령관이 된 이후 성대가 쉴 날이 없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도 SNS를 통해 좌파 독재의 비열한 웃음과 싸워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고 했습니다. 갈채가 쏟아지면 비난도 쏟아지기 마련이죠.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물병 세례의 욕설을 듣고 시위대에 갇혀 탈출하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총리 시절 성주를 갔다 사드 반대 시위대에 맞닥뜨린 상황이 연상되네요. 거리에 투사가 된 황 대표의 요즘 모습에서 관료의 흔적은 찾기 힘듭니다. 황교안 국무위원회 임함 법무장관의 모함. 정부 측 대표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죠. 황교안 국무총리의 임함. 당시 야당이 뭐라 해도 참고 듣는 자세를 주로 취했습니다. 오늘 저녁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십시오. 저한테 노려보는 태도거나 아나무인적 태도로 거만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총리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월 입당 후 2월 당대표 취임, 4월 재보선을 치른 뒤 패스트트랙 전국 후에는 당을 거리로 이끈 것입니다. 정치 입문 100일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입문해가지고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황 대표가 강한 존재감을 보여준 데는 성공했지만 국회에서 따져야 할 민생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황 대표가 두고두고 풀어야 할 큰 숙제는 야권 통합입니다. 친박 그룹과 중도 사이에서 입장 정하기가 곤란하죠. OX 문제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세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황교안의 한계입니다. 거리의 투사 모습이 이미지 변신에 그칠지 권력의 8분 응선을 넘는 발판이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지 유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일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띄운 안내창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중 97%가 국내에서 접속했다면서 매크로 의혹 등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숫자 조작서를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구글이 개발한 사용자 정보 분석 시스템인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홈페이지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글에 제공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 목적을 밝힌 뒤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서울시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별도 공지가 없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금 구글에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분명히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통계 작성이나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일가족이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에 숨지고 또 크게 다쳤습니다. 어머니 팔순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변을 당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옵니다. 마주오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와 택시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도로와 배수로 곳곳에 부서진 차량 파편이 널브러질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59살 조모 씨가 숨졌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59살 A씨와 언니도 숨졌습니다. A씨 자매의 남동생 등 승객 2명과 승용차 운전자 29살 박모 씨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A씨 자매는 연휴를 이용해 고향에 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팔순 어머니의 생신과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숨진 A씨는 올해 둘째 아들 결혼식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짝이 지금 기절하고 있어요. 그 멀쩡한 누나를 왜 죽여요? 승용차 운전자 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1%였습니다. 이제 상태가 정상적인 거죠. 0.08 나왔으니까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박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에서는 30대 여성이 집에서 분신을 해 숨졌습니다.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며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이런 일을 벌였는데 말리던 어머니도 온몸에 화상을 입어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오고 방 안 천장과 바닥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 중랑구 묵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에서 시작된 불은 이 집 전체를 태운 뒤 소방 출동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냥 탕 소리 나면서 특히 문이 현관이 열리면서 뭐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서 내가 나오니까 수위가 확 타고 있어요. 이 불로 집안에 있던 35살 여성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며 어머니와 다툰 뒤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500ml 피트병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됐고 거기 담겨서 이렇게 발견이 됐고 기름 냄새가 났어요. 58살인 이 씨 어머니도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신하는 이 씨를 말리던 과정에서 부모들에게도 인화성 물질이 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아버지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부산에서는 한 남성이 마트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뒤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 기사까지 위협했습니다. 이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마트로 들어갑니다. 흉기를 집어들더니 직원을 위협합니다. 그 어떤 여자가 당하고 이렇게 신고를 해달라 그러면 이미 이상하더라고. 오늘 새벽 2시 43분쯤 38살 김모 씨가 부산의 한 마트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김 씨는 흉기를 들고 마트 앞에 선 택시로 갔습니다. 손님을 내리게 하고 택시 운전기사를 위협해 4km를 달리게 했습니다. 내가 가자를 가라 시계고 꼼짝 마라 서비스를 해. 빨간불이 심해서도 빨리 통과하자. 택시기사 70살 A씨는 김 씨를 달래며 황령터널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자주 음주 단속을 하는 이곳 터널 앞으로 차를 모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화 촬영 중이라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전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6년 전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그동안 추가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를 강제 입원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요즘 문을 열어두거나 밖에 차량을 세워두면 이렇게 노란 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봄이 되면 날리는 꽃가루죠. 이 꽃가루에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봄철을 넘어 6월 말까지도 이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게 돼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왜 그 기간이 길어진 것인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람이 불자 나무에서 마른 꽃과 잎사귀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봄꽃이 지는 4, 5월은 꽃가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눈이 이렇게 맵고 좀 쓰리고 이렇게 건조증, 봄 되면 건조증이 자주 오더라고요. 목 같은 데는 이제 간질간질하는 거. 오늘 포항과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꽃가루는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과 함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3대 물질로 꼽힙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8년 꽃가루 비산 기간은 3월 5일에 시작돼 90일 동안이었지만 2017년에는 2월 18일에 시작돼 6월 말까지 135일로 40일 넘게 늘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외출 시 마스크와 안경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피하고 그 심한 분들은 항히스타민제라고 알레르기 비염을 좀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꽃가루로 인한 피해는 세계적으로도 늘고 있어 중국 베이징에서는 포플러와 버드나무 등을 꽃가루가 적은 수목으로 바꿔 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최근 기름값이 조금씩 올랐는데 내일부터는 더 오릅니다. 6개월간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 폭이 내일부터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로 주유소는 오늘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알뜰 주유소.
주유를 하려는 차들이 밀려듭니다.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손님이 몰린 겁니다. 기름이 거의 찼는데 오는 길에 그냥 한 3만 원 정도 넣었어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요. 내려갈 때는 또 조금 내려가고. 평소 한산한 서울 시내 주유소도 차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일 올린다는 거 뉴스를 보고 조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미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싼 가격에 하려고. 업체들도 기름값 인상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0시부터 8% 유가 인상분만큼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현재 15%에서 7%로 축소됩니다. 인하폭 축소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계속 오르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은 11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상의 가격차를 노리는 주유소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가 모두 환원되면서 기름값 고공행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아역 배우 연예 기획사가 부모들에게 자녀를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맺은 뒤 수업비 명목으로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물론 실제 출연은커녕 데뷔도 못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역 배우 전문 연예 기획사. 스튜디오엔 조명과 장비들이 놓여 있고 벽면엔 영화 포스터가 즐비합니다. 대종상 영화제 공식 후원사라는 편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기획사에선 아무도 데뷔하지 못했고 지금은 이렇게 폐업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섰습니다. 연예인 지망생들과 가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48살 여성 A씨와 B씨는 아역 배우 지망생들 부모의 연락처를 구한 뒤 캐스팅이 됐다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아가면 연기력이 부족하다며 수업을 유도했고 학부모들은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7천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렇게 가로챈 금액만 5억 원에 이릅니다. 일단 1대1 선생님을 붙여서 수업을 시작을 하니까 의심은 안 했죠. A씨와 B씨는 10여 년 전 이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교습비는 기획사가 부담하도록 한 표준 전속 계약서를 교묘히 바꿔 부모들에게 이를 전가시켰습니다. 고액의 교습비를 요구하거나 가전석 계약금을 요구할 경우 전형적인 학원형 매니지먼트사의 불법 영업 형태이므로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때에는 이런저런 자격증이라도 가지면 취업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격증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각종 자격증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취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엉터리 자격증도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탐사대의 김아림 기자가 그 실태를 고발하겠습니다. 심리상담사와 반려동물 관리사, 바리스타, 독서지도사 등 각종 자격증 광고가 방송과 인터넷에 쏟아집니다. 취업과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따두려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남들보다 더 뒤처진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하나라도 더 따려고 하고 자격증 발급처도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장담합니다. 실제 취업에 좀 도움이겠죠. 과연 그런지 직접 자격증을 따 취업을 시도해봤습니다. 합격률이 높기로 유명한 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인터넷 강의를 듣고 온라인 시험을 치면 되는데 배점은 강의 출석 60%, 시험 40%입니다. 더욱이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런 거. 강의를 대충 듣고 기출 문제만 외웠는데도 시험 3분 만에 합격. 자격증 발급 비용을 내면 1급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하실 때는 자격증
발급 관련 비용 9만 원 발생하세요. 심리상담사 1급과 병원 원무행정사 1급 자격증 취득 과정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과목당 강의 시간은 3-4시간씩, 시험 시간은 3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려서 총 이틀 만에 이 자격증 3개를 모두 땄습니다. 이들 자격증으로 취업을 문의해봤습니다. 실무적으로 경험이 많이 이거는 시작한 거라서 크게 이제 실용성이 있거나 이렇지는 또 다른 업체는 이들 자격증이 실습이나 현장 경험 없이 마구 발급돼 자격을 제대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국가 코스 이런 자격증은 아니라서 참고 대상이지 그게 뭐 가점 대상이 있는 그런 자격증까지는 아닙니다. 발급업체에 물었더니 이력서에 정식으로 기재 가능한 자격증이세요. 모든 곳에서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취업의 무용지물인 엉터리 자격증에 돈만 날렸다는 피해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까다로운 실습이나 실기가 필요한 국가 공인 자격증과 달리 많은 민간 자격증은 인터넷 이론 시험만으로 딸 수 있고 일정 기간마다 갱신할 필요도 없어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2008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 자격증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2012년 3,300여 개이던 민간 자격증도 현재 33,000여 개로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최소한의 재미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들어갔는데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마케팅 역할도 한 거고. 일부 업체가 자격 검증보다 자격증 발급 그 자체로 수익을 올리려다 보니 합격률이 80~90%에 달하는 상황. 자격증 남발로 이어져 변별력은 떨어지고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등 자격증 관련 소비자원 피해 접수는 연평균 1000건에 달합니다. 또 돈 주고 산 느낌이 들어요. 자격증이란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엉터리 자격증 피해를 막으려면 공신력 있는 협회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하고 싶은 곳에 사전에 필요한 자격증을 문의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하고 정부가 매년 임금 체불이나 고용 유지율 등을 평가해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만에 예년에 3배가 넘는 15,000곳의 강소기업들이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이 IT 업체는 올 들어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자 신입 직원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전환 배치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 수도 없잖아요. 이 인쇄업체도 1년 만에 강소기업 타이틀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게 올해 뭐 안 됐다고 해서 뭐 통보를 받고 뭐 어떤 사유로 안 됐다 이런 것도 받은 게 없어요. 최근 발표된 올해 강소기업에 지난해 선정됐던 기업 중 15,000여 곳이나 탈락했습니다. 4,000에서 5,000개 기업이 탈락했던 예년에 비해 역대 최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임금 체불이나 고용 유지율,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해 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업 가운데 강소기업을 선정해 채용과 회사 홍보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입 직원의 조기 퇴사나 고용 축소로 인한 10인 이하 기업으로의 전락, 심지어 임금 체불로 탈락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최저임금 영향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이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무더기 탈락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 침체의 영향이 유망 중소기업으로까지 급속히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시면 무알코올 맥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알코올은 들어있지 않고 맥주 맛만 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이어서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이 자주 놀란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더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권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 무알콜이라고 표시된 음료 수십 종류가 진열돼 있습니다. 이른바 무알콜 맥주라고 불리는 이 음료는 맥주 맛이 나면서도 알코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술을 마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먹고 싶으면 먹어요. 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알코올이 최대 0.5%까지 들어 있습니다. 현행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경우 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을 피해야 할 질환 보유자나 임산부 등에게는 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내년부터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엔 무알콜 대신 비알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지는 소비자 우인 혼동하는 표시를 금지하는 부분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개선안이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무알콜 맥주 먹을 수도 있는데 비알콜이라고 해놓으면은 일단 표기는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국내 무알콜 맥주 시장이 2012년 13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100억 원대까지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를 위한 명쾌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권육민입니다. 요즘 은행 업무 어떻게들 보십니까? 물론 아직도 꼬박꼬박 창구를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각종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은행 업무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보안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바닥을 기계에 갖다 대고 정맥 정보를 등록합니다. 등록부터 출금까지 5분이면 됩니다. 본인 확인에 신분증도 비밀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기존 인증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수월합니다. 동생한테 10,000원 보내줘. 뱅크에서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최근엔 목소리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간단한 지문 인증만 더하면 계좌 조회와 송금 절차 등을 모두 말로만 끝냅니다. 번거롭게 앱을 키거나 어떤 터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말로만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홍채 정보로 본인인지 식별하는 모바일 거래는 금융권에서 일상화된 지 오래. 지문,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증 시스템 도입도 활발합니다. 위변조나 도용이 어렵다는 평가에서입니다. 다만 생체 정보는 변경할 수 없는 만큼 한번 유출되면 피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생체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꿀 때 유효기간을 둬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패스워드 다시 하듯이 본인이 이제 다시 등록하도록. 금융당국은 생체 정보를 암호화한 뒤 분산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안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러시아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41명이 숨졌습니다. 이륙 직후 낙뢰를 맞았고 해양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기름이 유출돼 불이 났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체 꼬리 부분이 화염에 휩싸인 여객기가 활주로를 지나갑니다. 멈춰선 여객기에 붙은 불은 점점 커지고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5일 모스크바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던 러시아 국영 항공사 소속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Мы видели там, когда подлетали, мы видели, что там полно машин, полно сирен, мигалок, то есть больше ничего такого не успели заметить.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41명이 숨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일부 승객이 기내 수화물 짐을 찾으려고 통로를 막아서면서 승객들의 탈출이 지연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륙 직후 여객기가 벼락을 맞으면서 전자장치가 고장났다며 회항 후 비상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활주로에 부딪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륙 직후 기체 배선 계통에 발생한 불이 최초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 수호이 슈퍼제트백은 소련 해체 후 러시아에서 처음 개발한 민간 항공기로 2012년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기종이 추락해 45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사흘째 교전을 벌여 31명이 숨졌습니다. 양측은 휴전으로 갈등을 일단 봉합했지만 중동의 화약고 가자 지구에는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평화로운 도심에 굉음과 함께 로켓포가 떨어지고 폭격을 맞은 건물을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사흘째 교전을 벌였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에 로켓포 수백 발을 발사하자 이스라엘이 전투기 공습으로 대응한 겁니다. جيران صاروا يزعقوا علينا بقوا انزل بسرع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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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برج بده ينقصف بده يتنزل. 지난 3일부터 사흘간의 무력 충돌로 31명이 희생됐습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인 주거 지역에도 폭격이 발생해 임산부와 14개월 여자아이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AP통신은 2014년 2,000명이 숨진 가자 전쟁 이후 최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집트의 중재로 현지 시간 6일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공식 휴전 발표를 하지 않았고 최근 맺었던 휴전도 오래가지 않은 만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 그룹 공격에 직면했다며 이스라엘의 대응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아이돌 전성시대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젠 확실한 전략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든데요. 중남미를 공략하는 아이돌,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신비주의 아이돌 등 나름의 차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이그룹 뉴키드는 중남미돌로 통합니다. 너는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제목을 단 곡 뚜에레스로 중남미에서 먼저 이름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데뷔 초부터 스페인 시장을 공략한 이들은 올여름 남미 투어를 떠날 계획입니다. 걸그룹 핑크판타지는 일명 개그돌로 통합니다. 멤버 대왕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쓰는 토끼탈 때문입니다.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며 얼굴 공개도 빌보드 차트 진입 이후로 미뤘습니다. 7인조 아이돌 베리베리는 노래도 뮤직비디오도 직접 만드는 크리에이터 돌입니다. 멤버 개연은 노래나 안무 영상을 제작하고 어떻게 연결하는 거지? 민찬은 독학으로 익힌 기술로 뮤직비디오를 직접 편집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이지만 모든 멤버를 연기 오디션을 거쳐 선발하는 배우돌도 있습니다. 아이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평균적인 모습으로는 그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킬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자기만의 개성적인 컨셉을 잡아서 K-팝 전성시대, 아이돌 그룹이 차별화 전략으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지난 2017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상원 실력자인 그레이엄 의원이 트럼프가 내 면전에 대고 한 말이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을 막을 전쟁이 있다면 저쪽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수천 명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죽을 것이고 미국 본토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해 겨울엔 중국 관영 언론이 핵전쟁이 나면 북한의 1차 공격 대상은 한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한반도에 핵전쟁이 나도 겨울 북서풍이 방사능을 막아주니까 중국인들은 안심하라고 했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엊그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확실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끈을 자르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이 말을 우리가 반길 일은 아닐 듯합니다. 북한에게 제일 표적이자 당사자는 한국이라는 냉엄한 진실이 그 발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사정권에 둔 이번 북한 미사일은 사드로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비위를 슬쩍 건드리면서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부에게는 자기들 편에 서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라고 말을 바꾸더니
또 전술 유도 무기라는 명칭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을 자꾸 바꾸니까 국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도 소집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북한 내부 결속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코앞에 있는 핵무기가 한사코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타조는 맹수가 으르렁대면 모래 속에 머리부터 이렇게 쳐박습니다. 그렇게 애써 현실을 외면하면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그래서 타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CNN 간판 기자인 아만푸어가 과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인터뷰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새삼 귓전을 맴돕니다. I just wonder whether everybody's burying their head in the sand, a little bit like ostriches. 5월 6일 앵커의 시선은 미사일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이었습니다. 오늘 절기상 여름에 들어섰는데요.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외투가 필요한 하루였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 옷차림 더욱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충남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 무려 0도까지 곤두박질 치는 곳도 있겠고요. 장수는 1도, 음성은 3도, 봉화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대전 아침 5도, 광주 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새벽 사이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이 전망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대체로 20도를 웃돌며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전북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처럼의 사흘 연휴 동안만이라도 복잡한 정치권 싸움박질 보지 않고 쉬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 자극적인 현실에 혹시 내가 중독돼 가는 건 아닌지 은근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뉴스나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